아니, 왜 저만 오랫동안 붙잡아두는 건데요? 저분은 한국 여권이고 당신은 프랑스 여권이잖아. 한국인은 왜 저분이고 나는 당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난리치지 말고 잠자코 절차에 응해주시죠. 공항은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여권의 힘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자신의 나라가 위대하다고 믿는다 해도 공항에 가서 여권을 내밀고 나면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쉽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함께 공부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후진국에서 왔다며 무시했었던 유럽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무시했던 한국인과 공연을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항에 갈 때마다 한국의 위상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쉘브로입니다. 저는 파리 음악대학에서 첼로를 공부했고 지금은 이탈리아 종합예술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음악적인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고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으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저 같은 첼리스트만 해도 쟁쟁한 실력자들이 널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잠시만 연습을 게을리하면 뒤처지고 도태되는 것이 이곳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전 제가 만난 룸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온 다연이라는 친구는 제가 한 학기를 거의 마칠 무렵 저희 학교로 유학을 왔어요. 예쁘장한 외모를 가진 그녀는 저와 기숙사 룸을 같이 쓰게 됐고 전 우리 학교에 입학한 다연이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처음에 다연이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그녀는 특별히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튀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연습실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친구들과 딱히 부딪힐 만한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를 둘러싼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밀라노 예술학교에 올 실력이 안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한 것이다. 혹은 담당 교수가 그녀의 입학을 도왔다거나 다연이의 아버지가 학교에다 많은 기부금을 냈다는 소문이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친구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룸메이트였던 저도 다연이를 객관적으로 대하기가 힘들었어요. 차라리 그녀에게 솔직히 물었어야 했는데 예민한 질문인 것 같아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것이 제 불찰이었어요. 다연이에 대한 소문들은 제 마음속에 의심과 미움을 키우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다연이와 한 방을 쓰면서도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어쩌다 그녀가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무척 치졸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그녀와 가깝게 지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당연히 제 그런 차가운 태도를 다연이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두 사람은 마치 타인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방을 쓰면서도 말 한마디를 섞지 않았을 때도 많았죠. 그녀와 어울리는 친구는 거의 없었고 그녀는 밥도 거의 혼자 먹더라고요. 늘 혼자 다니는 다연이가 신경이 쓰였지만 결국 그건 그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버티다 지치면 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다연이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된 사건이 벌어졌죠. 저는 우연히 방에 보관해 두었던 제 악보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작곡 수업을 위한 중요한 악보였는데 아무리 방을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연이에게 제 악보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어깨를 으쓱 올리며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더군요. 순간 심드렁한 그녀의 표정에 제 의심이 증폭됐어요. 저는 그녀와 같은 작곡 수업을 듣고 있었고 그녀는 그 악보가 제게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다연이가 제 악보를 숨겼다고 확신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책꽂이에 잘 꽂아둔 악보 노트가 저절로 사라질 리는 없었으니까요. 전 신경질적인 말투로 당장 제 악보를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다연이는 왜 사람을 도둑으로 모냐며 거칠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면서 말이에요.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후진국에서 온 사람이라 하는 짓거리도 후지다고 막말을 마구 뱉었어요. 다현이는 억울하다는 듯 화를 냈지만 저는 비난을 멈추지 않았죠. 그 사건으로 저는 그녀를 완벽히 미워하게 됐어요. 아무리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룸메이트의 중요한 수업 자료를 훔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덩달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들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겨우 벗어난 후진국형 국가 국민들은 항상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미국이 돌봐줘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한국에 대한 제 솔직한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영원히 후진국 한국에서 온 다현이가 엉뚱한 짓을 한다며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그게 잘못된 일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분이 풀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녀의 첼로 실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수업 때마다 교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친구들조차 그녀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의 엄지를 세웠죠. 솔직히 음악학교에서 음악 실력만큼 돋보이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에게 등을 돌렸던 친구들이 조금씩 다현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느덧 다현이와 어울리는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같은 첼리스트로서 다현이의 실력에 질투심이 생기더군요. 아시아 후진국 출신에게 실력이 밀린다는 건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죠. 전 그녀를 미워하는 만큼 연습에 열중했어요. 꼭 실력으로 콧대를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희 학교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저희 학교를 대표할 오케스트라 팀을 구성하고 그 팀은 한 달간 각국을 돌며 연주회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였죠. 학교에선 이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팀원이 될 연주자들을 선발한다고 홍보를 했어요. 학교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에 합류한다는 것은 연주자로서 큰 기회임이 틀림없었죠. 전 선발 연주회를 대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선발 연주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를 마치고 난 뒤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전 제가 오케스트라의 첼로 제1파트의 멤버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전 오케스트라의 당당한 일원으로 선발됐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다현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오케스트라 팀원에 선발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1첼로의 수석 연주가 자리까지 차지했죠. 수석 연주가는 악단장까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선발됐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뛰어난 실력자라는 걸 증명합니다. 전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우리 두 사람은 세계 각국의 무대에 서는 연주회에 참석하게 됐고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유럽의 각 무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연주회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저희 밀라노 예술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다현이는 악단장으로서 훌륭히 제 몫을 해냈죠. 그런데 유럽 국가를 다닐 때에는 잘 몰랐는데 다른 나라에 방문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였는데요. 한국인이던 다현이는 입국 심사대에서 바로바로 통과를 하는데 유독 저만 심사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심사대 직원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심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같은 학교 출신이자 같은 오케스트라 단원인데 왜 심사에 차별이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특히 후진국 한국 출신 다현이는 항상 1등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전속으로 엄청나게 불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오스트리아의 입국 심사대에서 또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다현이는 자신의 여권을 내자마자 바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는데 입국 심사 직원은 프랑스 여권을 낸 저에게 한참이나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탈리아 유학은 언제부터 온 거냐? 왜 여권에 도장이 이렇게 많은 거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프랑스에선 무슨 일을 했느냐? 등등 쓸데없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늘어놓는 겁니다. 약간 신경질이 났던 저는 입국심사대 직원에게 왜 저한테만 시간을 끄냐고 물었는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여권을 제출하는 사람들은 입국심사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팍 상했던 저는 먼저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서 기다리고 있는 다현이를 가리키며 그럼 한국 여권은 왜 그냥 통과시켜주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그 직원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저 한국인과 같은 소속이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한국 여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여권이라며 여권 파워로 따지면 전 세계 5위권 안에 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한국인과 같은 소속이라면 입국 심사는 이쯤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하더니 입국 도장을 팡 찍어주며 그제야 통과시켜주더라고요. 전 그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 여권이 그 정도나 대단한 줄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여권 파워가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라면 한국이란 나라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후진국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전 제가 한국에 대해서 완벽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는 어색하게 다현이에게 다가가 한국 여권을 구경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권이길래 전 세계 국가를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제게 자신의 여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여권에는 입국 도장이 하나도 찍혀 있지 않은 겁니다. 전 다현이에게 왜 여권에 도장이 없냐고 질문했죠. 그러자 다현이는 한국 여권은 도장을 찍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전 디지털로 입국 도장을 대신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여권이 너덜해질 만큼 많은 도장이 찍혀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창피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전 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아둔한 생각을 가졌던 건지 깨달을 수 있었죠. 알고 보니 한국은 프랑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 대국이더군요. 한국은 여권 파워뿐만 아니라 프랑스와는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부끄럽게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자 다현이 자체가 다르게 보이더군요. 출신 국가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면서도 전 그런 고정관념으로 다현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저희 학교에서 제일 뛰어난 첼리스트였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학생이었는데도 저는 그녀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평가절하했었어요. 그랬던 과거에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저는 오스트리아 공연을 마친 후 다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동료이자 룸메이트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제 바보 같은 행동을 반성한다. 고백했어요. 그녀는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었고 앞으로 남은 공연을 멋지게 완성하자며 오히려 응원을 보내주더군요. 저는 그런 다현이와 함께 한국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한국 관객들은 저희 무대의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성황리에 연주회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한국을 관광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다현이는 자신이 직접 한국을 안내해주겠다며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서울 관광을 시켜주었어요. 한국의 수도 서울은 정말 거대한 도시였어요. 특히 서울의 인구가 1000만에 가깝다는 다현이의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죠. 서울의 지하철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도시를 촘촘하게 덮고 있더라고요. 저희 프랑스는 지하철이라는 교통 시스템 자체가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저 버스나 택시 혹은 해안도로를 통해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국은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을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었어요. 우리 일행은 다현이를 따라서 강남이라는 번화가를 구경하게 됐는데요. 그곳은 수많은 빌딩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고 다양한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더라고요. 이미 밤늦은 시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강남 거리를 채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활기찬 광경은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에서도 보기 힘들었죠. 저희는 다현이와 함께 환상적인 한식을 맛보았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노래방도 경험하며 한국 젊은이들이 즐기는 문화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어요. 다현이는 자신도 정말 오랜만에 한국의 밤거리를 즐기는 거라며 무척 즐거워하더군요. 저는 다현이가 오로지 첼로만 알고 내성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활발한 성격을 가졌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역시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희 일행은 다현이 덕분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간의 긴 여행을 마무리한 저희는 오스트리아로 돌아와서 정말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던 프랑스인 친구가 저에게 잘 썼다며 제 악보를 툭 하고 건네주는 겁니다. 그 악보는 제가 다현이가 숨겼다고 생각한 바로 그 악보였죠. 한참 잊고 있던 악보가 프랑스 친구에게서 나오자 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빌려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태연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제 악보를 빌려가서는 2달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았던 거였죠. 악보를 되찾은 저는 다현이에게 그 악보를 보여주며 또 한 번 사과를 해야만 했어요. 다현이는 그 악보가 사람 잡을 뻔했다며 깔깔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전 똘똘 뭉쳐있던 오해와 반목을 풀고 이제는 절친이 된 한국인 친구와 함께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 졸업을 하게 되면 각자의 인생을 걷게 되겠죠. 하지만 다현이 덕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크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선 다현이와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의 열렬한 팬이자 지지자입니다. 언제나 그녀의 인생에 밝은 빛이 비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흔히 유럽인들은 유럽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유럽연합이라고 하면 미국도 경계할 만큼 강력한 연합체가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유럽 한국과만 놓고 본다면 한국과 비교해 뛰어나다 말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룬 선진국으로 지금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앞으로의 한국의 활약이 더 기대되고 한국인으로서 뿌듯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실직한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한국은 세금을 다 퍼줘서 망하겠구나.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이 일본과 한국이 함께 망할 거라고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다소 기분이 나쁜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야마루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어요. 엄청나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 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로 제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한 명만 낳고 산다면 앞으로도 제가 사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대학도 나왔고 바로 취직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본은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일본에서 결혼을 하길 바라는 20대들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돈이 없어요.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의 성장률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매일 TV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싸우는 이야기들이 들려왔고요. 저는 일본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에 절대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데 일본은 달랐으니까요. 특히 한국은 아주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일본이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사주고 한국을 살게 해주는데 매일같이 미국 편만 드니까요. 심지어 한국으로 간 일본인 가수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죠.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일본인들이 가득했고요. 저희는 부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저희 집도 대학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저는 졸업하자마자 작은 기업에 취직했어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사수가 퇴사했어요. 저는 퇴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퇴사가 아니라 높은 월급을 감당하지 못해서 잘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리가 바뀌었죠. 사수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대신 사수가 하던 일을 제가 해야 했죠. 전 2명의 일을 해야 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9시부터 5시까지 일했는데 저는 매일 8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9시까지 일할 때도 흔했고요. 입시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까지 오래 앉아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저는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팠어요. 그렇지만 일은 줄지 않았어요. 회사는 사람을 더 뽑을 의사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결국 퇴사를 하고 말았는데요. 이 선택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저는 바로 취직을 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회사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 회사는 이제 사람을 뽑지 않고 있었고요. 심지어 공장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공장도 모두 문을 닫고 베트남 같은 나라로 눈길을 돌리고 있었어요. 일본 청년들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도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일본에서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상황은 너무 심각해져 결혼과 가족을 포함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까지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곳에 살면서 경기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지속적으로 드리워진 그림자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치솟아 가족을 꾸리고 부양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벅차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주택시장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거나 주택의 품질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등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는 풍부하고 유망했던 일자리는 이제 불확실성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업체는 문을 닫고 해고는 너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때 인생의 궤적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결혼의 꿈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결혼과 내 집 마련 나아가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너무 가파른 산처럼 느껴집니다.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는 감당하기 힘든 짐처럼 느껴집니다.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랑은 말이 안 통했어요. 부모님은 대학까지 졸업한 제가 왜 취업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환멸의 정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한때 결혼 계획과 미래, 자녀에 관한 대화가 주를 이뤘던 대화는 이제 고용 안정, 생활비 상승, 암울한 경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춘의 낙관주의는 생존을 위한 실용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낭만적인 파트너십은 더 이상 사랑과 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빨리 한 친구들은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사라진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결혼에 대한 열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열망은 걱정과 의심 속에 묻혀 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사랑과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거의 순진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가족과 결혼이라는 개념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회적 구조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끊임없는 힘에 의해 찢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도시의 거리를 걷다가 심오하고도 불안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사이를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어린 소녀들의 놀라운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고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혹한 현실을 극명하고 불안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말도 생겼어요. 미녀 노점이라는 말인데요. 미녀 노점이라고 하면 그냥 미녀가 식료품점을 파는 곳 같죠? 아니에요.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남자들한테 원하는 행동을 해주고 돈을 받는 노점이에요. 금액은 어느 정도냐고요? 같이 영화관을 가면 5만 원 정도, 같이 손잡기는 2만 원 정도예요.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게 노는데 돈을 쓰고 싶어서 생긴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든 밥을 굶지 않으려고 여자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충격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일부러 다 같이 춤을 추는 현상도 볼 수 있어요. 부자들의 눈에 들기 위해 일부러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일본의 현실이 너무 암울해서 눈물이 나요. 저는 이 시기를 일본이 극복해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성장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락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본에 살면서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동경하며 자랐던 우리 사회의 따뜻하고 공동체적인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좌절감과 조급함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잡한 거리를 걷다 보면 주변 풍경이 어린 시절의 기억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 보이고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은 날카로운 말과 무뚝뚝한 매너로 바뀌었습니다. 정겨운 흥정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시장에서도 가격이나 상품 품질에 대한 열띤 논쟁으로 때때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용한 출퇴근길의 장소였던 대중교통에서는 이제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격해집니다. 만원 버스 안에서 사소한 오해나 가벼운 시비가 언어적 대립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집단적 스트레스가 비등점에 도달한 듯 사소한 불편함이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 제 행동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처리했을 상황들이 이제는 금방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사소한 일로 가게 주인에게 화를 내거나 이웃에게 화를 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저에게 주입된 조화와 존중의 가치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반응이라 놀랍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으로 갈 일이 생겼어요. 삼촌이 자기가 비행기표를 준비해 줄 테니까 한국으로 오라고 했죠. 쉬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똑같이 공장에서 일해도 버는 돈이 더 많을 거라고요. 삼촌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삼촌의 초청으로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삼촌의 초대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저에게 던져진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일본에 살면서 저는 불확실성과 줄어드는 기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하루는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는 구직 활동과 끝없는 실망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는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순간에 한국에 계신 삼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상 가까이 지내던 삼촌이었죠. 삼촌은 몇 년 전 한국으로 이주했고 거리가 멀어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애정과 상호 존중의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그의 목소리는 제가 처한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환경이 바뀌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숙소와 취업에 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한국의 공장들은 시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숙박이랑 식사는 제공을 해주니까 일단 돈을 조금 모으고 나서 다시 일본으로 가던지 다른 직업을 구하던지 해보라고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 저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인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고정관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온라인 포럼을 통해 전해 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 새로운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두려운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미 낯선 땅에서 적대감이나 차별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가뜩이나 불안한 제 기질에 불안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저의 경험은 제가 준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인들과의 만남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수준의 친절과 예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에 점차 걱정이 녹아내렸습니다. 서울에 온 첫날 거대한 도시 풍경 속에서 길을 잃고 서툰 한국어로 길을 헤매던 기억이 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 혼란스러움을 알아차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함께 걸으며 랜드마크를 설명하고 도시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만남에서 받은 그녀의 관대함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러한 친절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간단한 한국어로 제품을 설명해 주던 상점 주인이나 만원,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어린 학생 등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환영해준다는 느낌을 더했습니다. 현지인들과의 대화는 때때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제한적이었지만 인내심과 진심 어린 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경험은 삼촌의 이웃들과 나눈 대화일 것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자기 건물에 새로 이사온 외국인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회의적이거나 거리를 두는 대신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 초대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제 배경과 유산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은 제가 우려했던 무관심이나 경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인간의 친절함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인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 가졌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소속감과 유대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국적은 다를지 몰라도 따뜻함과 연민을 느끼는 능력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장 일이 쉽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공장에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일본인들이나 다른 나라 외국인들만 있었어요. 저는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전 이제 한국인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공장에는 평소에도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부지런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피로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한순간 순식간에 펼쳐진 장면은 놀라울 정도로 느리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주의를 요하는 기계 중 하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일상 업무의 배경이 되는 단조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꺼풀이 처지고 잠과의 싸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의 모습을 흘기 쳐다본 기억이 납니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몸은 앞으로 쓰러졌고 손은 기계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멈추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그의 날카로운 고통의 외침에 묻혀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리하는 동안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현실로 돌아간 것처럼 바닥이 들썩였습니다. 직원들은 비상 버튼을 누르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며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기계의 금속 광택과 대비되는 선명한 붉은 피가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온전해서 다행이었지만 상처가 깊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누군가 구급상자를 들고 지혈을 시도했지만 붕대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외치는 소란 속에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그를 위로하고 깨어있게 하려고 애쓰는 동안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하고 고통과 믿음이 뒤섞인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마침내 도착하자 구급대원들은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도감과 무력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소에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소음이 가득한 공장 바닥은 구급대원들의 빠른 명령 외에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그 직원은 오지 못했어요. 저는 당연히 잘렸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고 다음 날 그 직원이 나타나지 않자 저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가 이 사고로 인해 해고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공장의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의 부재가 그의 실수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없는 작업 공간은 다르게 느껴졌고 이는 우리 모두가 우리 업무의 잠재적 결과를 조용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가 보이지 않자 사건은 점차 일상의 배경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그는 예기치 않게 공장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복귀는 그의 부재만큼이나 놀라웠고 안도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이끌려 휴식 시간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안부를 물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보상금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인해 부담해야 했을 높은 치료비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죠. 그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완전히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등 회복하는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무관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와는 상반되는 회사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반장님께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반장님은 좀 귀찮아 하는 듯이 보였지만 회사가 고용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회사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건 회사가 책임을 지고 함부로 잘라서도 안 된대요. 한국은 노동법이 있다고요. 이어서 그는 이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 자신의 삶과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축한 돈의 일부와 사고 보험금으로 받은 소액을 고향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해서 노동법을 찾아보다가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직 시 재정적 지원이라는 개념이 그다지 강력하거나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방식을 접했을 때 깨달음과 함께 약간의 문화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기여합니다. 제가 알게 된 이 제도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즉각적인 경제적 파탄의 압박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구직 활동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약한 시기에 개인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실직은 종종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적 불안정으로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통해 실직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원적인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그런 돈을 받으면서 취직을 다시 했더라면 일본에서도 다시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오히려 나은 걸 수도 있어요. 한국에 오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나라에 기여하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몇 년 뒤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마음은 그래요. 저는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사는 곳이 서울보다 낙후된 지역이었었으니까요. 한국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람으로 봐주는 곳이니까요. 이런 건 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겠죠. 저는 공짜로 일하지 않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한국 사람들을 존중해서 영주권을 그리고 이민을 반드시 오고 말 거예요. 부모님이 한국어도 지금부터 배우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일본이라는 곳에서 부모님이 탈출하실 수 있게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말을 사용하거나 남한을 동경하는 듯한 말을 하면 곧바로 잡혀간다고 하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동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독일의 통일이 이렇듯 문화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에 흡수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비단 북한뿐만이겠나요? 중국에서도 한류에 대한 것은 저항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엮어서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지만 중국 국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국의 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다르게 중국의 유명인들은 중국 것이 옳은 것이다. 중국의 문화만이 정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문화를 배척하고 중국 것을 즐기는 것이 당연한 애국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중국 스타들의 발언들을 듣고 그것에 동조되어 있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한국에서 1년간 유학을 했던 중국인 대학생이 자신들의 또래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실태를 보면 세련되지 못하고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국 여성이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왔다가 느꼈던 충격적인 내용에 관한 사연도 연이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몇 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다 멋지고 깔끔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제 또래 일부 친구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생각은 한국은 그냥 성형천국이야. 막상 한국에 가보면 중국하고 다를 게 없어. 다들 키높이 깔창은 기본이고 한국에서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돈을 모아줘서 성인이 되고 나면 선물로 성형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말들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중매체나 유명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그대로 국민들은 흡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한번 대보죠.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경호원입니다.
낮은 서열의 경호원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모시는 대사관님을 따라서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며 근무를 하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거의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모시는 대사관님이 주로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쪽으로 나가 계셨고, 때문에 경호원 직원들도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굳이 그래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동안 아버지가 나가 계셨던 나라들 중 가장 좋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말하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한국에도 발령을 받으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해외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도 구경도 해보고 한국의 시내도 구경해보고 저와 어머니한테는 한국은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저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으며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저를 배척하고 왕따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던 그 자체가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인 친구들은 저에게 너무나 잘 대해주었고 덕분에 사이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고 제 또래 한국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한국에서의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간 한국에 머물 줄 알고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아쉽게도 1년 만에 아버지는 다른 나라로 발령을 받으시는 바람에 어머니와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었고 중국인 친구들에게 해줄 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한국에 다녀왔을 때만 해도 친구들은 한국을 동경하는 쪽에 가까웠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지만 한국에 대한 이상한 생각에 빠져 가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해외 문화에 대해서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감각을 놓치게 만드는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외모가 곧바로 자신의 능력이 되고 있는 시대, 많은 중국인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취업시장에서도 얼굴은 자신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한국은 성형미인 천국이야. 한국의 길거리에서 뚱뚱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가 한국에서 뚱뚱하면 바로 사회적 낙오자 취급을 받아 TV에 나오는 한국 연예인들은 몰라도 막상 한국에 가보면 거지들밖에 없어서 보기가 흉이라는 말들을 서슴지 않느니 중국의 젊은이들이 막상 자신의 외모를 꾸밀 때는 한국 사람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큼직한 인상을 주지만 그것은 일부만 추린 것이고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과는 이질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화장법은 사실 대부분의 중국인들과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대신에 한국식 화장법이나 한국식 옷차림을 따라하면 사람이 몇 단계는 더 세련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한국식 외모로 꾸며주는 미용실도 생겨나고 거기서 헤어스타일과 화장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적인 미를 추구하는 경향을 따라서 한국식 화장법 강의, 한국식 50기 같은 강좌들도 생겨날 정도로 중국인들의 속마음 깊숙하게 자리 잡은 한국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미용실이나 메이크업 샵들에서는 한국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최신 트렌드 어려 보이는 예뻐 보이는 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이죠. 몇 년 전부터 한국을 배척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정말로 이제는 그 성과를 내놓고 있어요. 그나마 중국 정부의 강한 통제가 미치지 않는 시골 지역이나 작은 도시에 가면 한국이라고 하면 다들 멋지고 예쁘던데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대도시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현 상황이니까요. 인간의 본능대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뭘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게시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사람들은 중국에서 흔히 떠도는 한국 괴담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답답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한국에 단체 관광을 왔다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한국 괴담들이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자 충격을 받았다는 또 다른 중국 여성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떠났다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으로 평범한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단체 관광으로 한국을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놀라고 말았는데요. 평소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농촌 모습이라며 마치 1000년 전에나 있을 법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한 중국인 틱토커가 그 모습을 찍어서 한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하다. 중국인들이라면 저런 곳에 살 수 있겠냐는 내용의 영상을 찍어 올린 적이 있어서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계기로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다룬 영상을 즐겨보고는 했는데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한국 여행을 간다고 하니 너무나 놀랐었죠. 솔직히 하고 싶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회사 사람들과 단체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게 그다지 유쾌한 일도 아니었으며 그렇게 좋지 않을 줄 몰랐던 한국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던 회사의 행사였고, 그래도 동료들과 같이 가니 그런 안 좋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 동료들은 웃고 떠들고 한국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도 한국은 분명히 틱톡에서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고,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하는 틱토커의 말들이 사실이 아닌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동안 제가 봐오던 영상들이 있어서 쉽게 한국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접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불신의 마음을 싹 해소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근교로 한국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마을이 있고, 그곳이 유명한 관광지라며 그곳에 일정이 있어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한국민속촌이라고 쓰여있는 큰 글씨를 보았고 입장료를 지불한 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욕하는 영상에 빠져들었던 그 영상 속 장소였습니다. 그 틱토커는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이곳을 마치 한국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는 모습이라며 한국이 어째서 중국보다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이냐? 버럭 화를 내던 그 틱토커의 촬영 장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틱토커는 북한의 평양처럼 한국도 서울 이외의 지역의 삶은 매우 초라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한국 민속촌의 초가집을 촬영해서 올리니 저는 그 영상에 깜빡 속아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는 아주 가난해 보이는 옷차림의 한국인들을 찍어서 올렸는데 알고 보니 그것 또한 이 민속촌의 스태프들이 컨셉을 잡고 복장을 갖춰 입은 것이었으며 그들은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서 찍어놓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냄새가 나서 다가갈 수 없다. 괜히 말을 섞었다가 돈 많은 중국인들에게 한국어를 할까봐 겁이 난다는 말을 했던 그 틱토커가 굉장히 괘씸해졌습니다. 저는 멍청하게 그 틱톡의 영상에 빠져들어 버렸던 것이죠.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 틱토커 때문에 저는 한동안 한국을 욕하는 동영상에 빠졌으며 한국에 놀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좋아하고 즐기는 동료들과 반대로 저 혼자서 두려움에 떨거나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중국인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장소치고는 꽤나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했던 제 스스로가 창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민속촌을 구경하는 내내 얼빠진 사람처럼 다녔어요. 동료들이 저에게 어디 아프냐며 물을 정도로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저녁 일정까지 마친 뒤 서울로 가지 않고 바로 옆 도시의 숙소로 갔습니다. 그것도 서울 외곽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실제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타운 같았는데 중국의 개성 없고 재미없는 도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구경거리도 많았고요.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뒷골목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공원을 찾아가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여유를 즐기고 있었으며 중국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하니 수백 배는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숙소에 누워서 다시 한번 한국을 욕하는 동영상들을 생산해내는 그 틱토커들의 팔로우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면서 제가 굳게 믿었던 영상 몇 가지를 다시 봤는데요. 아주 교묘하게 편집을 했으며 있지도 않은 한국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쁘게 묘사하려는 쪽으로만 영상을 제작했더군요. 한국에 와보니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댓글을 달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저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리고 팔로우를 취소했고 다시는 그의 영상이 저에게 추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는데요. 한국을 깎아내리는 영상들을 보다 보면 사실과 다르다. 진짜 한국에 가본 게 맞냐,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길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냐는 등 영상의 내용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댓글창에는 늘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늘 그렇듯 한국은 나쁜 나라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고는 하죠. 하지만 저처럼 한국을 경험해봤거나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중국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상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지만 절대 다수의 중국인들은 그 올바른 댓글을 공격하며 그 사람이 스스로 댓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영상의 내용들과 다르게 실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북경 지역의 평균 키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크다며 이상한 선전을 하는 그런 것들도 모두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웃긴 것은 이런 것들은 중국의 공영 매체들을 통해서 방송되고는 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한국인 월급이 중국인들 월급보다 거의 10배 많은 것 같던데 근무 시간은 훨씬 더 적어요. 한국에서는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수당을 줘야 한대요. 게다가 인건비도 너무 높아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버는 월급보다 몇 배를 받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세대가 일본을 보면서 일본은 참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들과 똑같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확실히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고 중국만 동아시아에서 뒤떨어지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의 전체 GDP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 정도 벌면 옆나라 한국에서는 별로 못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이 월급이 높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물가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전부 다 틀렸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구글이라는 미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정확한 수치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이미 대만에서 보도된 자료들만 해도 수두룩했습니다. 인건비 대비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계산한 GDP 수치를 PPP 기준으로 변환한 수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10만 달러를 벌어서 생활비로 10만 달러를 쓰고 저축을 영원하는 것과 한국에서 5만 달러를 벌고 4만 달러만 쓰고 1만 달러를 저축하면 한국이 PPP 기준으로는 더 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의 어른들이 생각하는 일본보다 한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더 좋았습니다. 이미 일본을 따라잡은 지 오래되었대요. 게다가 명목상 GDP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기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전부 대만 홈페이지에 가서 볼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뉴스의 발표보다 대만의 발표 자료가 그나마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한국을 마치 가난한 거지나라 취급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중국 공식 뉴스, 틱톡을 보면서 잘못된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생활 수준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말하기 처참할 정도로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대만 뉴스라서 다 믿기는 어렵겠지만 대만과 중국의 격차도 너무나 심하다는 듯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이거는 조금 믿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보다 대만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부자인데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서 저의 갇혀있던 생각이 트여버렸습니다. 아직도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 여행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10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한때 한국은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자 한국의 대기업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었지만 그 브랜드들은 역시나 아직도 건재하고 서울에서 가장 좋은 땅에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중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식 뉴스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은 제가 한국을 다녀와서 느낀 점이고 전 세계에서 제대로 통용되는 뉴스들과 소식들을 접해보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평소 알던 상식과 다른 것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